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4개월 전에 겪은 일입니다. 저는 올해 37살 회사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9년 된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아내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바쁘지만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원래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야근도 자주 하고 주말에도 가끔 회사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대견했어요. 당연히 응원해줬고요. 4개월 전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향수 냄새가 났어요. 평소에 안 쓰던 향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이 아침보다 진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늦었네? 저녁 먹었어? 응, 회사에서 먹었어. 프로젝트 힘들지? 괜찮아. 씻고 올게. 아내는 대답이 짧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 이야기를 좀 했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바로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의 야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골프 레슨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골프에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또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 가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급하게 가방을 바꿔서 나갔어요. 어제 쓰던 가방이 거실 소파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옆으로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를 보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호텔 주차권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3일 전이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저녁 9시에 들어왔었어요. 회사 야근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호텔 주차권이 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더 살펴봤습니다. 안주머니에 영수증이 하나 더 있었어요. 같은 호텔 커피숍 영수증이었습니다. 카페라떼 2잔이었습니다. 카페라떼 2잔을 샀다는 건 누군가와 함께였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들어왔을 때 저는 태연한 척했어요. 주차권이나 영수증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 그냥 그랬어. 힘들지? 좀 피곤해. 먼저 잘게. 아내는 금방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실에서 함께 TV라도 봤을 텐데 요즘은 아니었어요. 저와 대화하는 시간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내가 골프 레슨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갔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게 되었고 계속 주차권 생각만 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평소에 절대 안 하는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핸드폰을 2개 쓰는데 오래된 걸 서랍에 넣어뒀어요. 혹시 몰라서 그 핸드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카톡을 열고 대화 목록을 쭉 내렸어요. 그리고 여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돼? 응, 7시에 보자. 여보, 보고 싶어. 나도. 우리 언제쯤 같이 살 수 있을까?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저는 핸드폰을 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네요. 그것도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같이 살 계획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9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가 골프 레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어요. 다녀왔어. 저녁 뭐 먹을까? 피자 시켜 먹을까? 좋아. 저희는 그렇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아내가 저를 배신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팀장님, 몸이 안 좋아서 휴가 좀 쓰겠습니다. 많이 아파? 병원 가봐. 네, 몇 주 정도 쉬고 싶습니다. 그래, 푹 쉬어. 진단서는 나중에 제출해. 저는 그렇게 휴가를 냈습니다. 아내한테는 다르게 말했어요.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뭐? 갑자기 왜? 구조조정이야. 어제 통보받았어.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실업급여는 나와? 응, 나오긴 하는데 빨리 다른 데 알아봐야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반응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 출근해야 돼.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게 아내는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실직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SNS에 구직활동 게시물을 올렸어요. 친구들한테도 회사 그만뒀다고 연락했습니다. 모두가 믿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아내의 스케줄을 메모했어요. 화요일 저녁 약속, 목요일 저녁 약속, 토요일 골프 레슨.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목요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또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저녁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와. 하지만 저는 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 회사 근처로 갔어요. 차를 몰고 회사 주차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쯤 아내가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40대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키 큰 남자였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어서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아내와 그 남자는 검은색 세단에 탔습니다. 남자 차였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차량 간격을 유지하며 미행했어요. 그들은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춘 곳은 호텔 주차장이었습니다. 제가 아내 가방에서 발견한 바로 그 호텔이었어요. 둘은 차에서 내려 주차장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내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자에게 기댔습니다. 그리고 포옹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계속 눌렀어요. 둘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따라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혼자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저는 그제야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아내가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안 자고 있었어? 응, 너 기다렸어. 회식이 길어졌네. 피곤해 죽겠어. 고생했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니 화장을 다시 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걸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군지,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지, 그리고 아내가 정말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했어요. 아내 회사 홈페이지를 열고 임원진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마케팅 본부 이사 강민우였어요. 사진 속 얼굴이 호텔 주차장에서 본 그 남자와 똑같았습니다. 아내의 상사였던 거예요. 저는 강민우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름을 검색했어요. 몇 년 전 기사가 나왔습니다. 업계 유망주로 소개된 기사였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강민우의 나이가 40세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와 졸업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같은 대학, 같은 과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대학 앨범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MT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강민우가 있었습니다. 아내 옆에 서 있었어요.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학년 MT, 민우 오빠랑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계속 앨범을 넘겼습니다. 강민우가 나오는 사진이 몇 장 더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대학 시절 애인이 없었다고 했어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안 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은 뭘까요? 둘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언니였어요. 누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왜? 무슨 일인데? 수진이 대학 때 강민우라는 선배 알았나요? 민우 오빠? 그냥 잠깐 사귀었을걸? 남친이라고요? 1학년 때부터 사귀었어. 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대학 시절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사람이 강민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배우자 외도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으세요? 호텔 주차장 사진, 카톡 대화 내용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호텔 투숙 기록이나 지속적인 만남 증거요. 어떻게 구하죠? GPS 추적이나 사설 탐정 고용을 고려해 보세요. 저는 사무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GPS 추적은 불법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소형 추적기를 주문했습니다. 3일 후 택배가 왔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동전만한 추적기가 들어있었어요. 설명서를 읽고 핸드폰에 앱을 깔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차에 부착했습니다. 아내 차 뒷 범퍼 안쪽에 붙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내의 이동 경로가 핸드폰에 찍혔습니다. 회사, 호텔, 그리고 모르는 아파트 단지. 저는 그 아파트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어요. 혹시 싶어서 부동산 앱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전세 매물이 올라온 게 보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또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추적 앱을 켰습니다. 아내 차가 그 아파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차를 몰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나자 아내 차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우 차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대의 차가 나란히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내와 강민우가 차에서 내렸어요. 손을 잡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찍었어요. 1시간 후 둘이 나왔습니다. 아내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강민우가 함께 살 집을 보러 간 것 같았어요. 이혼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출근한 뒤였습니다. 저는 아내 서재를 뒤졌어요. 서류함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상담 메모였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가능한지, 이혼 전 명의 이전 같은 키워드가 적혀 있었어요. 아내가 우리 집을 자기 명의로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사진 찍어 보관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어요. 다녀왔어.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서 쉬었어. 이력서 좀 넣고. 빨리 취업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더 압박해 보기로 했어요. 실직자 연기를 더 실감나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머리를 산발로 만들고 수염도 안 깎았습니다. 아내가 출근 준비를 하며 나왔습니다. 왜 여기서 잤어? 요즘 잠이 안 와서. 면접은 봤어? 다 떨어졌어.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벌써 몇 군데 떨어진 거야? 5군데. 제대로 준비는 하고 가는 거야? 최선을 다했지. 최선? 그게 최선이야? 생활비 어떻게 할 건데? 적금도 깨야 하는 거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아내는 가방을 확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 늦어. 혼자 먹어. 쾅. 문이 닫혔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내 회사 근처 카페에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회사 건물을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아내가 강민우와 함께 나왔습니다. 둘은 회사 뒤편 골목으로 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강민우가 아내를 벽에 밀착시켰습니다. 대낮인데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혼 언제 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명의 이전부터 해야 돼. 빨리 해. 나도 한계야. 알았어. 다음 주에 서류 준비할게. 강민우가 아내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뛰어가서 저 인간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안 됐어요. 저는 영상을 저장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들어온 건 11시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맥주캔이 바닥에 굴러다니게 해뒀습니다. 또 술 먹었어? 한 캔 마셨어. 일도 안 하면서 술이나 먹고 있네. 당장 내일부터 편의점이라도 알아봐. 정말 한심하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3일 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골프 레슨 간다며 나갔어요. 저는 추적기를 확인했습니다. 골프장이 아니라 강남 그 아파트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차를 몰고 따라갔어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1시쯤 둘이 나왔어요. 아내가 강민우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우가 아내 이마에 키스했어요. 저는 차 안에서 핸들을 세게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이혼. 드디어 나왔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이 꼴 봐. 일도 안 하고 술이나 먹고 취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몇 주째야?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아내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이혼 합의서야. 서명해. 재산 분할은? 집은 내 명의로 할 거야. 당신은 위자료 없어. 왜 위자료가 없어? 당신이 무능력해서 결혼 생활 파탄났으니까.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집은 아내가 전부 가져가고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 일주일. 그때까지 서명 안 하면 소송할 거야.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4개월간 모은 증거들을 꺼낼 시간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에 저장된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내일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아내가 저를 궁지로 몰았다고 생각하겠지만 틀렸습니다. 함정에 빠진 건 아내 쪽이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를 전부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외도는 명백합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이니까요. 재산 분할은요? 절반씩 나눠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혹시 상대 남자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회사 상사예요. 이사로 있고요. 그 사람 신상 정보 좀 더 알아보세요. 집으로 돌아와 강민우를 다시 검색했어요. 이번엔 SNS까지 뒤졌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오래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12년 전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강민우가 웨딩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제 아내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2년 뒤 이혼 발표글이 있었어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좋게 헤어집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어요. 그 상대가 강민우였습니다. 아내는 제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안 해봤다고 했어요. 결혼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친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수진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네가 먼저 알아버렸구나. 맞아. 민우 오빠랑 했었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왜 헤어졌어요? 민우 오빠가 유학 간다고 했거든. 수진이랑 뜻이 맞지 않아서 이혼했어. 저는 완전히 속았던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왔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녹음기를 켜놓았습니다. 이혼 서류 생각해 봤어? 물어볼 게 있어. 결혼했던 거 왜 숨겼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강민우. 그 사람이 네 전 남편이지? 그건 옛날 일이야.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 없었어. 지금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나는 거지? 뭐라고? 무슨 소리야? 대답해. 다시 만나는 거 맞지? 내가 본 게 있어. 미행까지 했다고 나를? 하! 그래. 맞아. 우리 원래 사랑했었어. 헤어진 게 실수였어. 그럼 나는 뭐야? 당신? 그냥 실수를 만회하기 전 잠깐이었나 봐. 9년이 잠깐이야? 민호 오빠 3년 전에 한국 돌아왔어. 그때 다시 만났고. 3년 전부터 바람 피운 거야? 바람? 원래 내 사람이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 빨리 서명해.
재산은 반반으로 나눌 거야. 웃기지 마. 가장 주제에 무능력했으면서 무슨 권리로? 외도한 건 너잖아. 증거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어요. 호텔 주차장, 골목길 키스, 아파트 앞에서 손잡은 모습,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언제 찍은 거야? 진짜 미행을 했다고? 실직한 게 아니었어. 휴가였어. 그럼 계획한 거였어? 너처럼. 당신 이렇게까지 미친 사람인 줄 몰랐어. 나도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 증거로 뭐 어쩔 건데? 위자료 청구할 거야. 재산도 반 가져갈 거고. 해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뭘 어쩔 건데? 당신이 나한테 폭력 휘둘렀다고 신고할 거야. 증거 없잖아. 만들면 돼. 내 몸에 상처 내고 신고하면 끝이야. 네가 진짜 미쳤구나. 누가 미쳤는지 두고 봐.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가 알던 아내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내가 거짓폭력 신고하겠대요. 녹음했어요? 네, 전부 녹음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내일 아침에 먼저 이혼 소송 접수하세요. 선수 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보다 먼저 집을 나왔어요. 법원으로 이혼 소송 접수를 하러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시군요. 네, 증거도 함께 제출합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회사로 복귀 신청도 했습니다. 괜찮아졌어? 네, 이제 출근하겠습니다. 저는 4개월 만에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법원에서 소송 통지 왔어. 이혼하자며. 내가 먼저 한 거야. 증거 제출했다며. 전부 삭제해. 안 돼. 당장 취해 안 하면 후회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서 묵었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는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준호야, 너 와이프랑 무슨 일 있어? 동료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아내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아내 팔에 멍이 든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사무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내가 선수를 쳤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캡처하세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왔어요. 커피를 사들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강민우였습니다. 준호 씨죠?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제 잘못입니다. 수진이는 잘못 없어요. 둘 다 잘못했죠. 돈 드릴게요. 얼마 원하세요? 합의하시죠.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세요? 전 남편이면서 왜 제 아내를 건드렸어요? 강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법정에서 봅시다. 후회할 겁니다.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요. 와이프를 믿은 거요. 그날 저녁 집에 들렀습니다. 짐을 싸러 갔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소송 취하 안 하면 당신 회사에 다 알릴 거야.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이것도 사진을 찍어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이것도 증거입니다. 협박죄 추가 가능합니다.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계속 SNS에 글을 올렸어요. 남편의 폭력, 무관심, 무능력,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 첫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이었어요. 아내와 강민우가 함께 왔습니다. 변호사까지 대동했습니다. 양측 합의 가능성 있습니까? 피고는 가정폭력 가해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USB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영상, 녹음 파일이 전부였어요. 외도 사실이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폭력도 있었습니다. 폭력 증거는요? 제 팔 멍사진이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는요? 남편이 가해자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입증 불가합니다. 합의 어렵겠습니다. 재판으로 가시죠.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원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강민우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원고 측 증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호텔 주차장 포옹, 골목길 키스, 아파트 앞에서 손잡은 모습. 아내는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 측, 이 증거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원고가 불법 미행과 촬영을 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은 합법입니다. 이번엔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이혼 언제 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명의 이전부터 해야 돼. 위자료 안 주는 방법이 있대. 남편 잘못 만들면 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는 재산 탈취와 위자료 회피를 계획했습니까? 그건 잠깐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녹음 날짜를 보니 3개월 전이군요. 추가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강민우와 아내의 과거 혼인관계 증명서였습니다. 두 분이 과거 부부였습니까? 네. 하지만 이혼했어요.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내가 숨겼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3년 전부터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곧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 기다릴게. 사랑해. 3년 전부터 연락하고 있었군요. 그건 친구로서 한 말입니다. 친구가 사랑한다고 합니까? 그때 저희 변호사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피고와 제3자는 이미 동거 중입니다. 스크린에 계약서가 올라왔어요.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자는 강민우와 아내 공동명의였습니다. 계약 날짜는 한 달 전,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민 바로 그 주였습니다. 이혼 전에 이미 동거 준비를 했군요. 그건 아니에요. 투자 목적이에요. 공동명의로요? 또한 피고는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게시물들이 스크린에 올라왔습니다. 원고가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피고, 진단서나 신고 기록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아내의 협박 편지도 제출했습니다. 소송 취하 안 하면 회사에 다 알릴 거야. 피고 측, 추가로 제출할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변호사와 다투고 있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줘요?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30분 후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피고의 외도 사실이 명백합니다. 또한 재산 탈취 시도와 명예훼손도 인정됩니다. 이혼을 인용합니다. 재산은 6대 4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분할합니다. 위자료 8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십시오. 피고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별도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악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니 해가 밝았습니다. 4개월간의 싸움이 끝났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이 났어요.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됐습니다. 저는 새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예전 집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회사 생활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요즘 일 잘하더라. 승진 대상자에 올렸어. 감사합니다. 힘든 일 겪었는데 잘 이겨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속고 사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너 전 와이프 소식 들었어? 아니, 뭔데? 강민우한테 차였대. 뭐? 회사에서 징계받고 좌천됐거든. 그러니까 연락 끊었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전 와이프가 미쳤나 봐. SNS에 글 또 올렸더라. 무슨 글? 남자들은 다 똑같다는 둥 피해자 코스프레 하더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는군요. 너는 진짜 잘 벗어났다. 그러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3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어요.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아내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못 본 척 했거나요. 저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4개월간 실직자 연기를 하며 증거를 모았던 시간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던 순간들, 힘들었지만 해낼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익숙한 번호였지만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준호 씨,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수진.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차단까지 했어요. 다시 시작할 것도 용서할 것도 없었습니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 새 프로젝트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이거 네가 맡아봐. 할 수 있지? 네, 하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일이었어요. 9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어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 여자가 옆을 지나갔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가볍게 웃어줬어요.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거짓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4개월간의 연기, 법정 싸움, 그리고 이혼.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겼습니다. 진실이 이긴 겁니다.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사진들을 봤습니다. 증거로 모았던 사진들이었어요. 이제 필요 없기에 전부 삭제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살기로 했어요. 누군가를 의심하며 사는 건 지쳤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믿지도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바보처럼 당하는 것과 바보인 척 하는 건 달랐습니다. 저는 바보인 척 했고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4개월간 실직자 연기를 하며 아내의 외도를 증명해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약한 게 아니라 더 강한 증거를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주인공은 감정보다 냉정함을 택했고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기에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겠죠. 바보처럼 당하는 것과 바보인 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따져 물으셨을까요? 아니면 주인공처럼 증거를 모으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혼은 신뢰 위에 세워지지만 그 신뢰가 깨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중요하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주인공의 선택에 대해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황혼의 편지함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황혼의 편지함이었습니다.